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봉선화의 유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봉선과 일남이라는 소년과 소녀가 살았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 공양도 잘해 인근 마을에 예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난 처녀였습니다. 일남이는 힘장수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도 착해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돌봐주어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총각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봉선과 일남은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과 허전함의 마음이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돈독해졌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일남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들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 모두 어여삐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운마을의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라는 작자는 봉선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터라 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성만의 기질을 눈치채고 있던 봉선이는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을에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롭게 혼례를 올릴 줄 알았던 봉선이와 일남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봉선이가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싫었던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남이를 3년간 다른 곳으로 노역을 보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남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봉선이 어머니는 일남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혼례라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남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의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몸만 건강히 돌아와 봉선이는 남편이 된 일남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봉선이는 일남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꼭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일남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떠난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건강하게 보내주세요. 뜰하게 나간 봉선이는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봉선이는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남군에게 보여주고 남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일남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사무쳤습니다. 일남을 향한 봉선이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만이는 매일같이 봉선이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혼례까지 올렸는데 어찌 그러는 거야. 봉선이가 버럭 짜증을 내도 성만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봉선이가 샘물터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틈에 또다시 따라온 것인지 뒤에서 성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물 한 바가지만 떠줘. 봉선이가 물을 떠서 주자 성만은 소처럼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봉선이가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봉선이가 나무를 캐러 갔다가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성만은 봉선이가 들고 있는 진달래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진달래 안 주면 여기 못 지나갈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봉선이는 진달래를 성만에게 주었습니다. 성만은 성화를 부려 억지다짐으로 꽃을 받아서는 가슴에 진달래를 달고는 봉선이가 주었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남을 향한 봉선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낭군님만 기다릴 봉선이는 성만에게 일남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성만이 봉선이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성만이는 꾀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읍에 한 관리가 와서 일남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의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봉선이 모녀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가부가 되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천의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키는 봉선이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광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니 일남이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썩 3년을 기다려보고자 하는 게 봉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봉선이의 속도 모른 채 밤낮으로 봉선이의 집을 찾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여도 봉선이는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성만이는 끈덕지게 들러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봉선이의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도 봉선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고 있으니 성만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을 불러 술을 얼큰하게 취하게 먹이고는 자기와 봉선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봉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에서는 집으로 찾아온 성만이에게 버럭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봉선이는 다시는 발길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만의 무례한 행동에 봉선이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꿀 안 든 꽃에 벌 안 들건을 결백한 봉선 앞에 성만이도 물러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성만이는 여전히 봉선이를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만 봉선이는 한 번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일남이가 3년을 보내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아내와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던 아내 봉선이가 성만이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봉선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남은 아내 봉선이를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봉선이는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통 자신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가서 딱히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다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니 봉선이는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스스로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봉선의 흰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일남이는 봉선이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어버린 봉선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남이는 봉선의 무덤 옆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일남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지라 일남이는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꼭대기에 한 포기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남이는 그 꽃을 떠서는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씨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일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씨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봉선하라 불렀습니다. 황금닭 이야기. 황금이 나오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지요.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니요. 참 이상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집에 이런 이름이 붙은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땔감을 마련할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지요. 추운 겨울에 방을 뜨끈하게 데우려면 집 근처 산에 있는 삭정이로는 어림없을 테고, 그렇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산더미 같이 쌓아 넣자면 바다 건너편 섬까지 나무하러 가야 하는데 밀물이라도 들어와 섬에 갇히면 어떡한.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하나하나 따지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하, 오늘이라면 썰물 시간이 무척 길겠는걸? 그러고는 얼른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지요. 바닷바람이 쌩쌩 불고 갯벌에 발이 푹푹 빠져걷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섬으로 달려갔답니다. 섬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쉴 새 없이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샘물가에서 뭔가가 자꾸 반짝반짝 빛났어요. 처음에는 깨어진 사기그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가만 걸어갔답니다. 아니, 세상에! 샘물가에는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닭이 아니었지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바로 황금닭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황금닭은 파드닥 날개짓만 할 뿐 걷지도 날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남이 볼까봐 서둘러 황금닭을 보자기에 꽁꽁 쌌지요. 그러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냅다 집으로 달렸지요. 나무하는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황금닭을 헛간에 있는 괴짜개에 몰래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황금닭을 쌌던 보자기에 닭털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리 봐도 보통 닭털이 아닌 듯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닭털을 품에 꼭 안고서 금방으로 갔답니다. 아니, 어떻게 황금으로 이렇게 얇은 닭털을 만들 수가 있지요? 금방 주인은 할아버지가 내민 닭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황금이라는 말에 덩달아 깜짝 놀랐지요. 주인장, 방금 뭐라고 했어? 이 닭털이 황금으로 만든 거라고요? 금방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황금 닭털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는 양시치미를 뚝 떼었지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뜻밖의 굴러들어온 복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거든요. 하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영감,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소? 실은 내가 나무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러고는 할머니와 함께 헛간에 있는 황금닭을 보러 갔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황금닭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괴짝 안에 황금닭털이 서너 개 떨어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황금닭털을 주워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영감, 이게 정말 황금으로 된 닭털이란 말이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구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열흘에 딱 한 번씩만 황금 닭털을 팔았답니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 집에서 황금닭을 얻었대.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며? 황금이 자꾸 나오는 집이래.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집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댔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하루는 먼 데로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게 되었지요. 딸은 친정집을 보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친정집은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으니 말이에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정도였다니까요. 어머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딸이 바짝 다가앉으며 꼬칫꼬칫 해물었어요. 할머니는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지요. 그날 밤 딸은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보자가 된 친정집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양에 볼일 보러 가고 할머니는 동네 잔치집에 놀러 갔지요. 집에 혼자 있게 된 딸은 헛간에 있다는 황금닭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근질했답니다. 딸은 헛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헛간 안에 있는 괴짝문을 벌컥 열었어요. 정말 괴짝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닭이 있지 뭐예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금닭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황금닭을 치마폭에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요. 딸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딸은 황금닭이 잘 있나? 궁금해서 치마폭을 펼쳐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할 황금닭은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돌덩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딸은 황금의 눈이 멀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내가 아니야. 딸은 친정집을 향해 다시 터벅터벅 되돌아갔지요.
친정집에 돌아온 딸은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답니다. 황금닭을 보고 욕심을 낸 건 잘못이야. 하지만 금방 뉘우쳤으니 그것으로 됐구나. 그리고 황금닭이 시커먼 돌덩어리로 변한 걸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황금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는구나. 하지만 황금닭이 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단다. 그러니 황금닭이 없어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로도 시커먼 돌덩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황금닭으로 변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동안 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 돌덩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딸도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도깨비와 밤톨만 한 돌. 그러면 그게 다 뭐였을까요? 도깨비 이 오래전 어느 강가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과부가 뭐냐고요?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혼자 사는 여자가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 일거리가 무척 많았어요. 강가에 펼쳐진 드넓은 땅이 모두 이 과부의 논이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둘이 함께 일해서 힘이 덜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농사를 지으려니 너무나 막막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논에다가 제때 물을 대는 일이지요. 과부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혼자 한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강에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언제든 날이 감을 때마다 논에 물을 댈 수 있으련만. 하지만 아낙네 혼자서 무신수로 그 넓은 강에 둑을 쌓겠어요. 삼태기로 자갈을 퍼다가 강바닥에 붓는다 해도 거센 물살에 쓸려 내려가고 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 반듯 떠오른 거예요. 옛말에 도깨비를 잘 대접하면 사람을 도와준다던데 나도 도깨비한테 음식 대접이나 한번 해볼까? 그럼 도깨비들이 강에 둑을 쌓아줄지도 모르잖아. 마침 과부가 사는 그 강가는 이따금 도깨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날 과부는 커다란 가마솥에 한가득 팥죽을 쏘았어요. 육고해가 떨어지자 팥죽을 가마솥째로 어둠이 깔린 강가에 가져다 놓았지요.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용하기만 하던 강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얘들아, 여기 웬 팥죽이 잔뜩 그래, 어디 한번 맛이나 좀 볼까? 아니, 임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먹어도 될까? 뭐 어때, 이 밤중에 여기다 팥죽을 가져다 놓았으면 우리더러 먹으라는 거겠지 뭐.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팥죽을 깨끗이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배를 채운 뒤에야 도깨비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 혹시 저 아래쪽에 사는 과부가 아닐까? 맞아, 이 강가에 팥죽을 가져다 놓을 사람은 그 아줌마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오도볶기만 하면 미안하니 우리가 그 과부를 위해서 뭐든 한 가지를 해주자. 그 과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일로다가. 과부가 가장 좋아할 일, 그게 뭔데? 잠시 궁리하는 듯 하더니 한 녀석이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얼카니 이 강에다 둑을 쌓는 거야. 둑이라고? 둑은 왜? 그 과부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자기 논에다 물 떼는 일이야. 우리가 이곳에 둑을 쌓아주면 엄청 고마워할걸. 그거 일이 있는 말이다. 하지만 겨우 팥죽 한 번 얻어먹고 둑을 쌓아주면 우리가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둑을 쌓기도 전에 팥죽을 대덕한 사람이라면 둑을 다 쌓은 뒤에는 틀림없이 더 큰 대접을 할 거야. 두고 보라니까. 그래서 도깨비들은 당장 그날 밤에 강에다 둑을 쌓았어요. 그 근방에 바위란 바위, 자갈이란 자갈은 죄다 쓸어다가 아주 튼튼하게 쌓았지요. 이튿날 아침 과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가로 나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참말로 둑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큰 홍수가 나도 끄떡없을 만큼 아주 튼튼해 보이는 둑이었지요. 자기 혼자서라면 석 달 여루를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도깨비들은 하룻밤에 뚝딱 해치운 거예요. 아이고, 도깨비님들 고맙습니다. 참말 고맙습니다. 과부는 그 길로 곧장 읍내의 저작거리에 나가 장을 봐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제사장 차릴 때보다 훨씬 푸짐하게 바리바리 음식거리를 싸들고 왔지요.
그러고는 날이 저물도록 깎고 쌀고 지지고 볶고 음식 장만을 했어요. 밤이 되자 강가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잔치상이 차려졌지요. 고기에, 지짐에, 떡에, 과일에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에요. 도깨비들은 서로 제 입맛에 맞는 걸 먼저 먹겠다고 밀치고 당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온갖 먹을거리를 입안에 쑤셔 넣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어요. 거봐, 내가 말했어. 더 큰 대접을 받을 거라 그랬지? 그래, 그래. 내 말 듣기를 참 잘했다. 이렇듯 정신없이 떠들썩한 먹자판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도깨비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내 밤 어딨어? 그 소리에 다들 음식 집던 손길을 멈추고 그 도깨비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녀석은 다른 도깨비들을 빙 둘러보며 물었어요. 너희들은 모두 밤 하나씩 먹었지? 그렇지. 그러자 도깨비들은 입안 가득 음식물을 넣은 채로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그것 봐. 나만 밤을 못 먹은 거잖아. 나만 밤을 못 먹었다고. 야, 그깟 밤털 가지고 왜 난리야. 밤 말고도 고기며 떡이며 먹을 게 잔뜩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꼭 밤을 먹어야 해. 너희들은 다 먹은 밤을 왜 나만 못 먹어야 하느냐. 그렇게 소리지더니 녀석이 두기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는 튼튼하게 싸운 두 한쪽에서 밤털만한 돌멩이 하나를 빼내 강물에 퐁당 빠뜨리지 뭐예요. 나는 밤 하나를 못 먹었으니까 딱 그만큼 뺀 거야. 뭐, 할 말 있어? 그 녀석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 도깨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뒤로 장마철에 큰 비가 내리면 다른 곳은 다 말짱한데 꼭 그 자리. 그러니까 그놈의 도깨비가 밤털만한 돌멩이 하나를 쏙 빼버린 그 자리만 허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잔뜩 가져다가 새로 둑을 메우면 이듬해 장마철에 또 어김없이 그 자리만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참, 도깨비 재주가 사람 재주랑은 아주 딴판인 모양이에요. 요새는 그 둑을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아서 어지간한 홍수가 나도 끄떡없지만 그 전에는 장마철마다 무너진 자리를 메우느라 아주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다 밤털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정말 우습지요.